이렇게 장중에 부침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상승세 속에서는 항상 고점이 어디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바로 지금이 고점에 가깝다고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 투자에 몰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앞서 코스피가 5천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도 인버스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봤는데 여전히 투자금이 몰립니다. 네, 코스피가 꾸준히 오르곤 있지만 역배팅 상품에 대한 매수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수를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대표적인 고버스 상품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간 해당 상품을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데요. 범위를 더 넓혀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해당 상품을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가 5천을 넘어 이제 6천에 다가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 순매수 종목 10위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꺾이겠지란 생각으로 투자자들이 고버스 상품을 사들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하지만 코스피가 아직까지는 꺾일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만큼 수익률은 처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의 경우 현재 28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600원은 넘겼는데 이젠 매일매일이 사상 최저 기록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 달간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2% 수준이고요. 올해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53%에 달합니다. 인버스, 고버스 상품들이 ETF 최저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데요. 코스피 8천 달성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단순히 언젠간 내릴 것이란 생각으로 역배팅 상품에 투자했다간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상법 개정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속도를 내면서 그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 남겨놨습니다. 민주당은 오후에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우선 민주당의 움직임부터 짚어주시죠. 네, 상법 개정안은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한 보유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수가 줄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해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과 재계는 반대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오르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앞서 지난달 공동 의견서를 통해 연이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완충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입법 취지에 맞게 하려면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은 소각 의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이런 상승장 속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겠다는 수요도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부 증권사들이 대표적 비투 수단인 신용융자에 지나친 고금리를 적용해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관련 대출에 얼마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네, 중소형 증권사 4곳이 하루에서 일주일까지의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7%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이 7.75%로 가장 높고 유진투자증권이 7.5%, LS증권 7.45%, 그리고 KF투자증권 7% 순인데요. 유안타와 하나투자증권도 6.9%로 7%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상위 10대 증권사가 제공하는 금리는 5%대 안팎으로 나타났는데요. 초단기 기간 7% 금리를 적용한 증권사들을 보면 기준금리에 비해 가상금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기준금리의 2배에 가까운 가상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가산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조달 비용과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금리는 통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정하는데요. 현재는 기준금리가 아닌 가상금리를 조정해 증권사 비용이 그대로 전가되는 모습입니다. 3만 원을 일주일간 빌리면 이자가 10,000원대 수준이라 비투 투자자 입장에선 감수하고 빌리게 되는 구조인데요. 한 증권사는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기 때문에 조달 비용에다 인건비, 시스템 등의 자체 비용을 더해 원가를 계산하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신 기능이 있는 은행과 달리 증권사는 자기 자본을 기반으로 대출을 내주는 만큼 자율적인 금리 산출을 통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갚기 힘들 정도로 가상금리를 높이지 않도록 증권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부동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연일 SNS를 통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비를 직격했습니다. 바가지 행태가 범죄에 가깝다면서 문제의식을 나타냈는데요. 이 와중에도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하는 기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시보다 부동산 정상화하고 싶다면서 계속해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이에 집값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심리도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나 상가에서의 관리비 과다 책정 의혹 관련 문제를 제기했죠. 네, 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바가지 관리비 행태를 비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요새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 등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망행위, 사기, 횡령일 수도 있다고 질타한 대통령은 수도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10명에게서 20만 원씩 받아서 200만 원을 챙기고 집주인은 100만 원만 내고 남은 100만 원은 본인이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심지어 관리비 내역을 안 보여주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이 문제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새로운 화두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집값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전방위 규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전 X에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 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는 자신감도 보였는데요. 다주택자를 향한 강도 높은 메시지가 잇따르자 주식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면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와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한 소식은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꺾였다는 기사였습니다. 소비자의 기대가 어디서 얼마나 꺾였다는 건지 자세한 내용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이번에 어떤 수치가 나온 겁니까? 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 조사에 나온 주택가격 전망 지수를 보면요. 이번 달 108로 한 달 새 16포인트나 하락하면서 지난 20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소폭 상승했는데 이 같은 상승세가 석 달 만에 꺾인 겁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년 후의 집값을 현재와 비교한 수치로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비중이 하락 예상보다 많다는 뜻인데요. 이번 수치는 집값 상승세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기 전인 지난해 4월 수준으로 그만큼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은은 계속된 규제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이 겹치면서 집값 하락 기대가 형성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역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내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도 새롭게 수치가 나왔죠. 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 전망치가 102.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BSI 전망치가 100을 넘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인 건데요. 이 지수가 100을 넘은 건 2022년 3월 이후 4년 만입니다. 특히 제조업 BSI가 105.9로 한 달 전에 비해 17.8포인트 상승해 전반적인 긍정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경협은 새해 들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실적이 대폭 개선된 데다 2월 설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어든 데 따른 기저 효과가 기업 심리 회복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보신 것처럼 기업들의 심리 회복은 연초 들어 더 커진 수출의 성장세와 또 증시 활황 등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함께 받는 게 바로 물가인데 공급가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가 5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지난달에 수치가 집계됐죠. 상승세 어땠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22.5로 전달보다 0.6%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은괴 등 1차 금속 제품, 금융 서비스 가격 등이 올라 생산자 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은괴가 전달보다 43.6% 올랐고 미국발 AI 호황으로 수요가 급증한 디램은 무려 49.5% 올랐습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주가가 오를 때 불어나는 위탁매매 수수료가 15.2% 올랐습니다. 네, 다만 그간 생산자 물가의 상승은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왔다는 게 문제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생산자 물가는 통상 1에서 3개월 후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문희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1월 생산자 물가 상승은 주로 반도체, 1차 금속 등 중간재 물가에 영향을 받았다며 소비재의 경우 8개월 만에 하락한 만큼 향후 소비자 물가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공급 물가를 보면 소비재의 경우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 이 부분이 소비자 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결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극적인 승소로 1,6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은 사라졌지만 법적 공방은 아직 남았다고 하는데 자세한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이번 판결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법무부는 어제 오후 한국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 투자 분쟁 사건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쟁은 8년 전인 201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엘리엇이 투자 손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국제상설 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국가 행위로 볼 수 있냐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만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가 애초에 이 사건을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배상 책임은 사라지고 사건은 중재 절차로 다시 환송됐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쟁점은 뭡니까?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의 개입만으로도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본 기존 중재 판단은 취소했지만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 자체는 한미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환송 중재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삼성전자의 일부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죠. 이후 퇴직금 지급 관련 도미노 소송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퇴직자 20여 명이 추가 소송에 나서면서 총 소송 인원은 80명을 넘어서게 되는데
법적으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대장사가 총 2만 명이나 돼서 삼성이 사상 초유의 퇴직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효준입니다. 네, 소송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2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이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이프로 관계자는 이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 퇴직자 20여 명이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목표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하라는 대법 판결 이후 이 삼성전자 퇴직자들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 4일 22명, 13일 40명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세 번째 소송으로 소송 원고 퇴직자만 80명을 넘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재적인 소송 대상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대법 판결 이후 목표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1월 29일 대법 판결 이후 퇴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퇴직금 소멸 시효인 3년이 안 된 기존 퇴직자들은 지급에서 제외되면서 퇴직자들 소송이 이어지는 겁니다. 3년 내 퇴직자들 지급은 보류되면서 이제 대규모 소송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소송을 대리하는 에이프로 관계자는 삼성전자 연간 퇴직자가 7,000명, 3년이면 2만 1,000명, 이들이 소송 원고가 될 수 있는 대상자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E&A,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월 말 이후 퇴직자부터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하기로 했고 그 이전 건 소급 여부는 검토 중으로 지급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일종의 독점 배달제인 배민 온리를 재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중 배민을 상대로 한 공정거래 분쟁이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배민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았다고요. 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한 형제들과 관련된 입점업체들의 분쟁 조정 접수는 지난해 52건으로 배달의 3사 중 가장 많았습니다. 쿠팡이츠는 28건으로 배민의 절반 수준이었고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은 1건이었습니다. 배민 관련 분쟁은 최근 5년 연속 증가세로 지난 2020년 5건에서 불과 5년 사이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독점 배달제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민은 처갓집 양념치킨 가맹본부인 한국유로선과 손잡고 지난 9일 배민올리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배민올리에 참여한 가맹점은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 적용받는 대신 쿠팡이츠나 요기요 등 경쟁 배달앱에 입점할 수 없는 것이 조건입니다. 쿠팡이츠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주들로선 매출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법무법인 YK를 통해 우한 형제들과 한국유로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배민올리는 지난해 교촌치킨과 처음으로 시도됐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등이 문제가 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서울 반포의 대표 초고가 아파트인 레미안 원베일리가 단지 외곽을 보안문으로 둘러싸려다 구청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인가받는 조건에 공공보행 통로 설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관할구청이 서초구청이죠.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서초구청이 지난 11일 원베일리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내 보안문 설치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는데요. 구청은 재건축 인가 조건인 공공보행통로 개방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또 보안문 설치가 증설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입주민 동의와 별도로 구청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구청은 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위반 건축물 등재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파트의 입장은 뭡니까?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입주민 안전과 사생활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건데요. 지난해 12월 주민투표에서 입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설치 추진에 내부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공보행 통로를 제외한 출입구를 중심으로 보안문 설치를 추진해 왔다는 건데요. 다만 재건축 당시 공공보행 통로 상시 개방 조건으로 부과된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점에서 단지 외곽을 둘러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해당 조건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을 이용해 장난치려는 국가들에겐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새로 꺼내든 15% 글로벌 관세는 잠시 뒤에 발효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들을 향해서 소위 말해 딴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또 던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본인 트루스 소셜 계정에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나라는 더 높고 가혹한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각국이 기존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합의한 대미 투자 등을 번복하면 보복에 나서겠다는 의미인데요. 주요 교역국들을 수년에서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먹어온 곳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매자주의라는 경고 문구도 붙였는데 상거래에 사용한 표현으로 무역 합의가 파기되면 그 책임이 구매자, 즉 상대 국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그리고 상호관세 대신에 새롭게 꺼내든 관세는 곧 적용이 시작되죠. 네, 현지 시간 24일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는 잠시 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전 세계 수입품에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미 의회 승인 없이 최장 150일간 유지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기간 필요한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 대법 판결에 따르면 무역법 조항에 따른 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에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